그녀는 소리 없이 들어온다. 얼굴은 돌려져 있다. 그녀는 아이의 숨을 훔치러 온 것이다. 이렇게 3000년이 넘는 고대 이집트의 주문이 시작된다. 상상해보라. 어두컴컴한 오두막, 화로 속 활활 타오르는 숯불, 그리고 아이를 꼭 끌어안고 공포에 질린 채 이 주문을 속삭이는 어머니. 그녀는 밤의 악마, 형체가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묘사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있다. 어둠과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는 수천 년을 넘어 우리와 고대 이집트인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생명을 건 진정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그림자 아래에서 삶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신화와 냉혹한 현실이 교차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할리우드 판타지 영화 시나리오처럼 들리는 전설을 들어보세요. 태양신라가 직접 자신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도록 결정합니다. 5명의 위대한 신들이 황금 전차가 아닌 변장 한 채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떠돌이 무용단으로 위장하고 강력한 데미우르고스 신 크눔은 평범한 짐꾼으로 변장하여 그들의 물자를 운반합니다. 그들은 사제의 집에 잠입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마법, 재치 있는 말장난, 그리고 금빛처럼 빛나는 피부를 가진 아이들. 이것이 이집트인들이 위대한 왕들의 탄생을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독된 병실이나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산모가 안는 2개의 마법의 벽돌과 곁에 있는 숙련된 치료사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작은 상형 문자와 탄생 순간을 포착한 조각상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점은 이집트인들이 올바르게 죽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올바르게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추리소설입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불변의 사실로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는데 이는 우리의 사료가 고대 신비의 단편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외모를 살펴보세요. 조각상들을 보면 완벽한 운동선수 같은 남성들과 날씬한 여성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대의 인스타그램 필터 같았죠. 모든 이집트인들은 영원히 젊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유명한 족장 조각상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은 매우 사실적인 배와 이중턱, 그리고 생기 넘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꾸밈 없는 진솔한 삶의 모습을 담은 보기 드문 작품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티 여왕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떤 책에서는 그녀가 푸른 눈의 금발 미녀였다고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검은 피부의 누비아인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녀의 흑단 초상화를 연구하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색깔이 인종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예술적 기법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부모의 DNA와 왕들의 계곡에 있는 무덤들을 탐구하며 역사의 진실을 재구성하려 합니다. 이집트는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내일은 그저 아름다운 이론으로 판명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뿐이며 이 고대 오두막의 문턱 너머에는 훨씬 더 많은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대 오두막의 문턱 너머에는 황금뿐만 아니라 당신이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더 데이비스를 만나보세요. 그는 억척스러운 성격의 백만장자로 그의 돈과 광적인 열정은 그를 이집트 학계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1905년 2월 그의 부하들은 왕들의 계곡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후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엄청난 무덤을 발견하게 될 바로 코앞이었죠. 데이비스는 이곳에서 왕릉을 발견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간이 너무 비좁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들의 계곡은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부들이 맨 윗계단을 발견했을 때 탐험가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기쁨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문에 붙어 있던 봉인이 풀려 있었던 것이다. 강도들이었다. 너무 늦은 걸까? 문 너머에는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범죄 현장이었다. 부서진 석관들, 정신없이 흩어진 뚜껑들, 찢어진 가면들. 하지만 강도들은 분명 겁에 질린 듯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남겨두고 갔다. 작은 관 속에는 얼굴이 마치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생긴 노인이 누워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그는 전차 사령관 유야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아내 투야가 있었다. 3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관능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했다. 이 유야는 누구였을까? 그의 두개골은 이집트인의 두개골과는 달랐다. 키가 크고 강인한 메부리코를 가진 그는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셈족 귀족이었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위대한 여왕티의 부모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금 가면을 쓰지 않은 실제 이집트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묘사된 이미지는 잊으세요. 그들은 키가 작고 우아했으며 피부는 구운 흑빛이었고 눈은 깊고 검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저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심한 야만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30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람세스 2세의 재위 51년째 되던 해 어느 여름 아침, 우리는 왕실 배에 올라타 큰움 신전으로 귀한 포도주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새벽 햇살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돛은 팽팽하게 펴져 있고 북풍이 우리를 이집트의 백벽이라 불리는 멤피스를 지나게 합니다. 선장은 정직한 사람이지만 누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우리는 왕실 저장고에서 꺼낸 그 포도주를 맛봅니다. 선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람세스 2세가 알기 전까지는 두어 잔 정도는 괜찮지. 하지만 쉴 틈이 없다. 베니 하산과 아케타텐 유적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곳은 이단으로 몰려 저주받은 파라오 아케나텐의 도시로 그의 이름은 이제 입에 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선원들은 불안에 떨며 부적을 꼭 쥐고 무너져가는 성벽을 참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쓴다. 이곳 강은 죽음의 위협이 된다. 바람이 바위를 강타하며 배를 모래톱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노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들린다. 한순간이라도 망설이면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선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고대 뱃사람들은 왜 이곳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거대한 나일강은 또 무엇을 품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막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선장은 이마에 땀방울 하나 닿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한때 이집트 왕좌를 거의 잃을 뻔했던 자들의 도시 아시우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흘 동안 여행했지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엘레판틴산은 아직도 아득히 먼 곳에 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저 물을 보세요. 전설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 성스러운 도시 아비도스입니다. 부두는 고양이 한 마리도 겨우 들어갈 정도로 붐빕니다. 황금관을 실은 장례용 배가 바로 우리 코앞을 지나갑니다. 선장은 망설이는 선원들을 향해 격렬하게 욕설을 퍼붓고는 잠시 후 두려움에 찬 기도를 중얼거립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도 이 강을 따라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말이죠. 나일강은 마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듯 굽이굽이 흐르기 시작한다. 동쪽으로 30마일, 서쪽으로 30마일, 그리고 저기가 있다. 테베. 100개의 문이 있는 도시, 오벨리스크와 탐문들이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다.
한쪽 강둑에는 산자들의 도시가, 다른 쪽 강둑에는 죽은 자들의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기묘한 신전에 쏠린다. 완벽한 모습의 신전이지만 벽은 훼손되어 있다. 누군가 광적인 잔혹함으로 남자처럼 통치하려 했던 여인 하트셉수트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금지되었고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곳의 웅장함은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선장보다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이집트가 끝나고 누비아가 시작되는 곳 아부신벨로 향합니다. 람세스 대왕의 내거상이 20m 높이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배 위의 서기관은 초조하게 두루마리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위대한 승리가 흠잡을 데 없이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투들의 진실을 알고 있지만 람세스의 선전에 반박하는 것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름길입니다. 푸른 해안은 잊으세요. 우리는 이제 붉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막은 보물창고이지만 그 대가는 목숨입니다. 이곳 와디 함마마트에는 금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물 지도를 손에 넣었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향합니다. 불타는 듯한 협곡 속에서 인간 가축이라 불리는 자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보물 창고에 있는 반짝이는 금을 탐하는 죄수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가 황금과 노예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파피루스 숲에 있는 이 작은 배를 보세요. 귀족 네바무는 사냥을 하고 있고 그의 딸은 연꽃을 꺾고 있으며 정중한 옷을 입은 그의 아내는 배의 뱃머리에서 균형을 잡고 있고 집고양이는 신나게 오리의 날개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신들과 전쟁, 저주받은 왕비들의 혼란 속에서도 소박한 가족의 행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집트의 모습입니다. 사막의 영원한 황금과 거대한 강 위에 활기찬 저녁, 열기가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장담하건대 나일강은 아직 가장 위험한 급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라오들의 모습을 돌에 새겨진 조각상처럼 보는데 익숙하지만 권력에 가면 뒤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케나텐을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의 신앙을 뒤흔든 위대한 이단자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애로운 아버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것이 어쩌면 그의 남몰래 슬픈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7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엄숙한 신전에서부터 지루한 국빈 만찬에 이르기까지 그는 딸들을 어디든 데리고 다녔습니다. 놀라운 부조 하나가 있는데 아케나텐이 네페르티티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의 딸 중 한 명이 전차를 타고 부모의 한눈을 판 틈을 타 막대기로 말을 재촉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하지만 이집트의 삶은 궁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옷을 벗고 뛰어다니며 돌멩이와 조각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술적 발명품들도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3000년 전 부유한 상속자는 줄을 당겨 기계 난쟁이들이 단상 위에서 춤을 추게 하거나 턱이 실제로 움직이는 나무 고양이와 놀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집트는 우리에게 이 털복숭이 친구를 선물했죠.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바로 미우였어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죠. 고양이는 너무나 사랑받는 동물이어서 고양이를 위한 특별한 마법 주문까지 존재했답니다. 만약 고양이가 전갈에 쏘이면 주인은 신에게 직접 기도하며 내 딸을 구해달라고 빌었죠. 개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따서 지었대요. 예를 들어 어떤 개는 냄비라고 불렸는데 먹는 걸 너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어린 시절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소년들은 유명한 젊음에 따은 머리를 자르고 금세 어른이 되어 결혼과 봉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 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율을 일으킵니다. 한 젊은이는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맥주 없이도 취한다 라고 썼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코만 문질렀다는 신화는 잊으세요. 아마르나의 부죄는 어떤 정전도 감출 수 없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들조차도 나일 강변, 바로 이곳에서 유래했습니다. 탑에 갇힌 저주받은 왕자와 도망친 연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공주의 이야기는 라푼젤과 유리산 위의 공주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집스러운 낙천주의자였으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었고 심지어 신의 저주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을 달성하도록 남성들에게 영감을 준 여성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문명의 수준은 여성의 지위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집트는 계몽된 아테네조차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리스에서 여성들이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차에 살아야 했던 반면 이집트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기관이나 건축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가정주부이자 여사제였으며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목소리는 신들의 분노를 잠재웠다고 하는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집트 여성들이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들이 펼쳐져 있으며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계몽된 아테네에서 여성이 남편의 무력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반면 이집트에서는 어떤 남자든 고소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신성한 매춘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이집트는 훨씬 더 세련된 사회였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단순히 가정주부가 아니라 목소리가 마법처럼 신비롭다고 여겨지는 전문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노예였지만 대부분은 오케스트라 전체를 구성하는 프리랜서 예술가였습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위한 4,000년 된 비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현자 프타호텝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내의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옷을 입히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어라.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라. 마치 스파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남성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사도 정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과는 달리 이집트 여성들은 토지와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 없이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장미꽃잎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통에 대한 처벌은 끔찍했습니다. 아내가 간통을 저지르면 애인은 악어 연못에 던져질 수 있었는데 정말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아내는 화형에 처해지거나 개에게 던져졌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자유만큼이나 정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관습적으로 자매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전학 연구와 수많은 문서를 통해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이집트인들이 사랑 노래에서 아내를 자매라고 불렀던 데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소녀나 여보처럼 애정 어린 별명이었습니다. 친척 간의 결혼은 태양의 피를 보존하기 위한 신과 왕의 특권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해 말하자면 이집트 여왕들은 특히 막강한 권력을 윌드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단순히 통치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짜 수염을 쓰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온 나라를 자신의 복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파라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정당한 공동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아들은 무엇보다 어머니를 공경해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묘비에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자주 묘사되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왕과 평범한 농민 여성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열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옷과 장신구였습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남성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금 목걸이들을 보면 이 세금은 충실히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미인들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투명한 옷 속에 감춰두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투명한 옷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복식은 단순히 이국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담한 도전입니다. 면이나 비단은 말할 것도 없죠. 당시에는 아예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마포뿐이었죠. 그것도 아주 특별한 아마포였습니다. 거친 캔버스 천부터 오늘날로 치면 벌거벗은 OS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가는 거즈까지 다양했습니다. 양모요? 절대 안 됩니다. 양모는 의례적으로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순수한 식물성 섬유로 만든 옷만 입고 신전에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고왕국 시대의 이집트 여성들은 작은 검은 드레스라고 불리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몸에 착 달라붙고 넓은 어깨끈으로 지탱되어 가슴골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조각상들을 보면 마치 거의 나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성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몸매가 글래머러스한 여성들은 이런 작은 드레스를 입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는 날씬한 미녀들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 그들의 곡선미 넘치는 몸매는 아마도 추운 저녁에 어깨에 우아하게 걸친 망토 아래에 가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루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현대 남성들이 넥타이 너비를 놓고 논쟁하는 동안 이집트의 멋쟁이 신사들은 치마의 새로운 주름에 대해 몇 시간이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지는 먼 미래의 물건이었죠. 주된 유행은 쉔티, 즉 허리띠였습니다. 극단적인 스타일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은밀한 부분을 가죽으로 가린 짧은 치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제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표범 가죽을 입고 행진했는데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입 모양이 가슴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량 생산되는 패션에서는 그런 무늬를 찾아볼 수 없다는데 동의하시겠죠? 하지만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고고학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진정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워드 카터는 5년 동안 파라오의 괴짝을 뒤지며 세계 최초의 역사적 스타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의 흥분을 상상해 보세요. 괴짝을 열었을 때 금뿐만 아니라 어린 왕의 개인 의상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금빛 연고치 수노인 샌들, 궁수의 장갑, 메가 수노화진 의복들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도굴꾼들이 무덤을 엉망으로 만들어 귀중한 의복들을 구겨서 뭉쳐 놓았기 때문에 옷감은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졌고 카터는 말 그대로 구슬 하나하나를 복원해야 했습니다.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옷감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을 매료시킨 디테일들, 해나로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인 천연 모발 가발과 눈을 사로잡는 보석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로즈 골드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알지 못했지만 일렉트럼에 세팅된 청금석과 터키석은 현대의 어떤 명품보다도 값비싸 보입니다. 크눔 공주의 왕관을 기억하시나요? 섬세한 금실에 작은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죠? 이것들은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영혼 속에 얼어붙은 여성성의 창가입니다. 아름다움은 그들의 종교였고 옷은 지상에서 신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대 왕비들의 화장품 파우치를 살펴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들의 화장 비법은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것입니다.
위대한 여왕의 화장품 파우치를 열어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화장대 위 안이 우아하게 조각된 상자 안에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연금술 그 자체가 담겨 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눈을 숭배했습니다. 검은색 아이라이너와 짙은 콜, 녹색 공작석 가루, 회색 갈레나까지. 이것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자결하는 태양과 악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현대인의 눈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알코올 기반의 향수 대신 그들은 진하고 향긋한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귀족 여성의 피부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백합과 몰약의 풍부하고 포근한 향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의 무더위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더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인데 네페르티티가 모든 초상화에서 그 유명한 파란색 왕관을 쓰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역사가들은 대담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여왕은 단순히 머리카락 문제를 숨기기 위해 왕관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집트 왕관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아테프 왕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파라오의 가쁜 목에 무리가 갈 것 같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만약 우리가 4000년 전 룩소르로 시간여행을 간다면 그 도시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회색빛의 거대한 유적에 익숙하지만 고대 이집트는 놀랍도록 생동감 넘치고 마치 산성처럼 활기찼습니다. 데이르 엘 메디나에 있는 전형적인 노동자의 집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방은 4개뿐이고 열기를 막기 위해 천장 높은 곳에 작은 창문이 달려있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개의 중앙방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면 온 가족이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곳만이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아마르나의 귀족 별장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호화로운 시설들이었죠. 드넓은 정원, 연못, 심지어 개인 욕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돌도끼를 들고 다니던 시절에 그곳에는 변기와 배수 시설까지 있었던 겁니다. 아멘호테프 3세의 궁전은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연못 위를 걷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물고기와 오리들이 헤엄치고 새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침대 다리조차 사자나 오리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니 그야말로 환상적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가구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푹신한 베개를 싫어했습니다. 대신 목을 받쳐주는 홈이 파인 나무 머리 받침대를 사용했습니다. 고문 도구처럼 들리나요? 사실 이것은 기발한 발명품입니다. 머리가 받침대에 매달려 있으면 산들바람이 목을 스치고 공들여 만든 머리 모양도 아침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일상생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화장용 숟가락조차 공중에 떠있는 소녀의 형상이었고 흔한 곡물 저장고조차 완벽한 비율을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구리끌과 석재 톱만으로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걸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들의 일상적인 노동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노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덤을 열었더니 돌로 만든 그릇이 1500개나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거친 조약돌이 아니라 현대 도자기보다 얇은 벽을 가진 우아한 그릇들이죠. 기계도 전기도 없던 5000년 전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이런 그릇들을 만들었을까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상류층은 금잔과 은그릇을 사용했는데 유리그릇이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이집트에 등장했습니다. 반투명하고 신비로운 유리에는 색색의 실이 섞여 있어 물결 무늬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이 호화로운 그릇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삶의 기본은 빵과 맥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화관감처럼 굳어진 빵 덩어리를 지금도 발견합니다.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딱딱한 빵이죠. 그렇다면 이집트 맥주는 어땠을까요? 사실상 액체빵이었습니다. 반죽을 살짝 익힌 후 물에 넣고 발효시켜 부자라는 알코올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약 7%로 저녁의 지루함을 달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양파와 렌틸콩으로 연명했지만 귀족들은 현대의 파티가 유치원생 파티처럼 보일 정도로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습니다. 무덤 벽에는 정식 만찬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칵테일 파티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한 손님이 토하고 있고 친구들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과식의 미덕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연회는 눈먼 하프 연주자의 음악과 구슬, 목걸이만 걸친 고개사의 춤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하프 연주자들의 노래는 분명히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축제의 절정에서 연주자가 살아있는 동안 즐기세요. 침묵의 낙원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이집트의 실존주의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따분한 운명론자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동화를 읽어보세요. 정말 스릴 넘치는 이야기랍니다. 예를 들어 두 형제 이야기를 보세요. 바람 피운 아내, 강간 누명, 추격 전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 그리고 정직함의 증표로 주인공이 스스로 거세하는 마법 같은 장면까지. 이 줄거리는 현대 멜로드라마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화 듣기에 실증이 나면 레슬링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무덤 벽화에는 현대 운동 선수들이 사용하는 수십 가지 기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화가들은 팔다리가 얽혀 있을 때 혼동을 피하기 위해 레슬링 선수들을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하기도 했습니다. 파라오 아멘호텝 2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손바닥 두께의 구리판을 화살로 꿰뚫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를 보면 로빈 후드가 아마추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사자 사냥 후 귀족들은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을 하며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서 죽을 때까지 간직했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게임판이 발견되었지만 게임 규칙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3000년 후에 설명서 없이 플레이스테이션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독한 가정주의자들이었다. 사절이나 상인으로서 먼 나라를 여행할 때조차도 그들의 가장 큰 꿈은 나일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결국 진정으로 즐겁고 이해하기 쉽고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은 오직 나일 간계만 있었기 때문이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 그리고 산더미 같은 금을 가진 성공한 귀족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에게서 편지가 도착하고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전설적인 시누에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인에게는 나일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집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주요 교통로였고 서기관, 상인 관리들은 끊임없이 강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인들은 관광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당시 사업가들은 멤피스에서 거래를 마치면 관광 명소를 방문하러 떠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이집트인들에게 거대한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고대 로마 유적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시간의 간극을 감지하고는 마치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했습니다. 피라미드에는 프타헤마트가 여기에 있었다와 같은 고대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한 방문객은 감명을 받아 마치 천국이 안에 있고 태양이 안에서 빛나는 것 같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역사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 허버트 윌록은 데이르 엘 바흐리에서 네페르 여왕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비밀 지하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여왕이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후에 왜 그 통로를 파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관광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도 지역 가이드들은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것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글쓰기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상과 교과서는 잊으세요. 어린 이집트 소녀는 바닥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치마를 책상 삼아 글을 썼습니다. 종이 대신 깨진 도자기 조각을 사용했는데 파피루스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선생들은 엄격했다. 그들의 좌우명은 아이는 등에 귀가 있다. 맞아야 더 잘 듣는다 였다. 하지만 그 모험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서기관들은 흰 치마라고 불렸다. 그것은 엘리트 세계로 가는 통행증이었고 그곳에서는 들판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거나 생선 냄새를 풍길 필요가 없었다. 고대 가르침에 따르면 지도자가 없는 직업은 없지만 서기관은 예외다. 그는 스스로의 지도자이다. 만약 그들의 삶이 지루한 관료주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제 헤카나크테의 편지를 읽어보세요. 기원전 2000년경에 쓰인 진정한 스릴러 소설입니다. 장로 헤카나크테는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장남 메르수에게 화가 가득한 개인적인 편지를 쏟아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내 곡식을 잘 관리해라. 땅에 휩쓸려가면 조심해라. 전형적인 아버지의 사사건건 간섭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쌍한 메르수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편지들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가족 간의 다툼,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라는 말까지. 우리는 이 파피루스들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상형 문자와 황금 가면 뒤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분노하고 고향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메르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끝없는 파피루스 목소리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곡식을 심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땅을 임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돈을 너무 많이 내면 내 몫에서 깎아내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보너스는 없고 벌금과 막중한 책임만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고고학자들이 헤카나크테에 봉인된 편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메르수는 참을성을 잃고 읽어보지도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4000년 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메신저 앱의 악성 알림에 대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고대 이집트의 우편 시스템은 마치 정신없이 오가는 가족 수다처럼 돌아갔다. 친척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메르수에 대해 불평하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노인이 젊은 첩 이우테네브를 맞이했을 때 일어났다. 이것이 결국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헤카나크테는 편지에서 문자 그대로 닥쳐! 이게 너에게 가장 좋은 일이야. 만약 네가 손대면 모두를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소리쳤다. 위대한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 편지들을 연구한 후 이 집이 완벽한 살인사건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선언했다. 우리 앞에는 단순한 상형 문자가 아니라 진정한 심리 스릴러가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성미 급한 노인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냈을까요? 이집트 체제의 핵심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카나크테는 사제이자 경영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총애를 받던 셈무트를 보세요. 그는 사제이자 건축가, 공주의 가정교사, 그리고 국사의 관리인이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일론 머스크가 일요일에는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는 직접 군대를 지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이집트 소년들이 영웅적인 전투를 꿈꿨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당시 교사들은 미래의 서기관들이 될 젊은이들의 오만함을 재빨리 잠재우며 군 복무를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시간밖에 못 자고 깨어나 당나귀처럼 끌려다니고 사흘에 한 번씩 물만 마실 수 있으며 피부는 소금으로 뒤덮인다. 오랫동안 이집트에는 직업군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쟁기질에서 쫓겨나 피라미드를 짓거나 도끼를 휘두르도록 강요받은 농민 무리뿐이었습니다. 힉소스족의 도래와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기술인 전쟁용 말과 전차를 가져왔습니다. 전차는 당시의 경주용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가볍고 날렵하면서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파라오들은 전쟁을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말의 고삐를 허리에 묶고 활을 쏘며 질주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사회 피라미드 전체는 평범한 농민들의 어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건설하고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정복자들의 이름은 알지만 심술궂은 노인 헤카나크테는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의 문제들, 즉 청구서, 말썽꾸러기 자식들, 그리고 가족 스캔들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는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살아남았지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규모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라는 안락한 장비부터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하트셉수트 여왕이 가장 아끼던 암말 센무트조차도 마차를 막기 위해 부드러운 안감이 있는 호화로운 누비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결과입니다. 이집트 군대는 적 힉소스족 덕분에 진정한 살상기계로 거듭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처음에는 침략자들을 몰아냈고 그 후에는 스스로도 짐승을 사냥하는 재미를 느끼며 포식자로 변모했습니다. 투트모세 3세 시대의 전쟁은 나일강의 범람처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새로운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군대는 이제 5,000명씩의 군단으로 나뉜 전문 병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군단은 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황금 깃발을 앞세우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높은 깃대 위에 세워진 이 작은 조각상들은 단순한 휘장이 아니라 전사들에게 신성한 용기를 불어넣는 심리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라오들은 과연 전술의 천재였을까요? 스포일러,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투트모세 3세는 메기도 전투에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서 군대를 좁은 산골짜기로 이끌다가 매복에 스스로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카데시 전투에서 람세스 2세는 어땠을까요? 전형적인 정보 오류였습니다. 그는 마주친 2명의 정찰병이 적이 멀리 있다고 말한 것을 믿고 군대를 함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적과 나중에 그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한 행동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본질적으로 람세스는 홍보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치스러운 무승부를 모든 신전벽에 새겨진 위대한 승리로 둔갑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인들은 나태해졌고 외부에서 용병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병에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돈이 닿는 곳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대는 독자적인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렘헤부와 헤리오르 같은 장군들은 스스로 왕관을 차지하며 왕위 계승의 길이 신의 혈통뿐 아니라 군대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정복한 땅을 통제하기 위해 누비아의 셈나와 같은 거대한 요새들이 건설되었습니다. 10m 두께의 성벽, 해자, 그리고 보르는 기사들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진정한 성체였습니다. 그 안에서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무더위와 먼지,
그리고 비참한 쿠시인들, 그의 반란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집트인들의 그림에서 그들의 세계를 그토록 낯설게 느끼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항상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한쪽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을까요? 이집트인들이 원근법을 몰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들의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무덤 속 그림은 영혼을 위한 시작 파일과 같습니다. 정원을 원근법으로 그리면 일부 나무는 가려지게 되죠. 사후 세계에서 죽은 자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담아내기 위해 사물을 회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에서 연못이 보이지 않으면 천국에도 연못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서조차 자신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규칙 속에서 진정한 걸작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했다면 왜 그들의 그림에는 눈과 귀가 하나씩밖에 없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을까요? 반은 눈이 멀고 반은 귀가 먼 채로 낙원에서 부활하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율법은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복잡한 암호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논쟁을 벌이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지만 때로는 역사가의 솔직한 대답은 우리는 그저 모를 뿐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답의 목록이 아니라 끝없는 탐정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회화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진다면 조각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조각은 영혼을 위한 진정한 보관소였습니다. 미라가 썩거나 도둑에 의해 파괴되면 조각상은 영혼의 새로운 안식처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세요. 조각상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듯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혼에서 앗아간 한순간입니다. 완벽하게 매끄러운 돌 표면 아래에는 신경이나 힘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단일 기준에 따라 주조되었으며 심지어 복부의 지방 주름조차도 당시 승인된 GOST 표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집트인들에게는 개성이 부차적인 요소였습니다. 로마인들과 비교해 보세요. 카라칼라 황제의 흉상을 보면 누가 봐도 엄격한 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군중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파라오들은 서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개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마법은 초상화 속 외모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파라오는 다른 파라오의 조각상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기만 하면 그 조각상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식 개성 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체제든 규칙을 어기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단자 왕 아케나텐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예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위풍당당하고 어깨가 넓은 운동선수 같은 모습은 잊으세요. 아케나텐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길쭉한 두개골, 축 늘어진 바에 가느다란 다리로 말입니다. 그는 마트, 즉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부제는 아내에게 입맞추고 아이들을 공중으로 던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엄격한 전통이 지배하던 세상에 진정한 펑크록 정신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걸작인 네페르티티 흉상이 탄생했습니다. 이 흉상은 조각가 투트모세의 작업실에서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국제적인 스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베를린에 오게 된 것일까요? 도난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집트 조사관들을 속인 고고학자들의 교묘한 계략이었을까요?
이집트 정부는 여전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네페르티티는 유리 진열장 뒤에서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창조자의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집트 예술은 사람들의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히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그들에 대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은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912년 아마르나 유적 발굴 현장. 이집트 조사관 앞 탁자 위에는 분류를 기다리는 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네페르티티의 조각상도 있습니다. 이 걸작이 어떻게 베를린에 오게 된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고고학자들이 샘플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 조사관은 술에 취했던 걸까요? 아니면 눈이 멀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엄청나게 멍청했던 걸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유물을 놓쳤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먼지를 털어내거나 이류 복제품으로 치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루트비히 보르하르트였다면 저도 침묵을 지켰을 겁니다. 고고학의 세계에서는 과학적 업적과 대담한 절도 사이의 경계가 고대 파피루스처럼 얇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냈을까요? 창의력의 순간적인 발현이나 영감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그것은 순전히 냉철한 수학적 원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석공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격자를 그렸습니다. 발뒤꿈치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정확히 19개의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즉흥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신체의 모든 관절과 곡선은 엄격하게 정의된 치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한 사람은 표시를 하고 다른 사람은 돌을 조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그림들이 마치 어제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비밀은 바로 화학에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유화 물감이 아닌 광물성 템페라를 사용했죠. 숯, 공작석, 황토 등을 이용해 말 그대로 영혼을 벽에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그 화가들의 지위입니다. 파라오들에게 이 천재들은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라 그저 장인이었을 뿐입니다. 목수나 구두 수선공과 같은 계층이었죠. 서명도 명성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것도 순전히 우연의 일치입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진정한 록스타였죠. 이모탭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역사상 최초로 벽돌이 아닌 돌로 피라미드를 지은 인물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경외감과 영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대단해서 수천 년 후 이집트인들은 그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총애를 받던 센무트도 있습니다. 그는 여왕을 위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죽자마자 그녀의 적들은 그녀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고 그녀의 모든 조각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궁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교함에 감탄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상세한 도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자기 조각에 그려진 조잡한 스케치뿐이죠. 현대적인 설계도 없이 어떻게 그들은 이런 거대한 조각상들을 지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단순히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불멸로 통하는 문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네페르티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면 그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자기 조각에 그려진 기본적인 스케치만으로 세계 불가사의를 건설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바위를 깎아 무덤을 만들 때는 모든 것이 간단했습니다. 건축가는 얘들아 여기 문을 넓혀서 석관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라고 명령만 내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데이르 엘 바흐리의 걸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신전은 너무나 완벽한 비례를 자랑해서 정교한 모형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모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위대한 건축가 센무트입니다. 그는 고대 사원을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사용하여 복제하고 완벽하게 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도면들의 진정한 제작자는 누구였을까요? 고대 존스 엔지니어의 서명이 발견될 때까지는 센무트가 제작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집트인들에게는 그림과 마법 사이에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과학자의 무균 실험실, 웅장한 신전, 마법사의 어두운 방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우주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사제에게 과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 그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마법, 과학, 그리고 신앙은 하나의 얽히고 설킨 매듭과 같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다리가 부러지면 이집트 의사는 부목을 대줍니다. 그게 바로 의학이죠. 그리고 꿀을 발라주는데 이것도 화학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항상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걸어주곤 했습니다. 만약 마법을 빼먹으면 환자는 몹시 화를 냈을 겁니다. 당시 환자에게는 신비주의가 없는 순수한 의학은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마법이 비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마법은 하나의 도구였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람세스 3세의 후궁에서 일어난 음모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 후궁이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파라오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돈을 주고 암살자를 고용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마법이 걸린 밀랍 인형과 주문을 이용해 경비병들의 정신을 흐리게 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그들은 미신에 휘둘려 시간 낭비를 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법은 과학의 서막입니다. 최면이 마법사들의 손에 있던 시절에는 악마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마법사들은 뛰어난 관찰력을 지녔습니다. 만약 사제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면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 비가 내릴 시간을 계산하고 폭우가 쏟아지기 5분 전에 의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카리스마와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뿐 아니라 인간 신앙의 근간을 다져 불멸로 향하는 문을 건설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들의 신전을 보면 그들의 설계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이집트 마법사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의 기우제가 실패한다면 그는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적의 마법사들이 영적인 방어막을 쳤거나 조수가 신성한 음절을 잘못 발음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를 믿을 겁니다. 믿음이 사실보다 강한 세상에서 카리스마는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마법사들은 자신의 주문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냉소적이라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은 그 시대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들의 마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속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말이죠. 이집트인들이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믿으면 몸이 병들거나 두려움에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부적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어 산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에 쌓인 고대의 바이오 해킹과 심리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으로 음성을 전달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마법을 믿었던 방식과 똑같이 과학을 믿습니다. 그저 권위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 내일 모든 교과서에 인터넷이 보이지 않는 요정들에 의해 조종된다고 쓰여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태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긍정적 사고 전문가들을 믿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삽니다. 이것들은 겉모습만 바뀐 옛날 음모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합리적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종류의 마법을 다른 종류의 마법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사제, 의사, 과학자 사이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신토트는 숫자를 발명했고 신크눔은 물레를 발명했습니다. 종교와 국가는 하나였으며 피라미드 건축가는 최고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기술을 분리하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초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집트 수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05라는 숫자를 쓰려면 무려 21개의 기호를 그려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도 대수학도 없었습니다. 8과 16을 곱하려면 그저 숫자를 무한히 2배로 늘려서 더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문처럼 들리겠지만 바로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이용해 잘린 피라미드의 부피를 계산하고 원주율 피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구해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천문학 또한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365일로 이루어진 달력과 1년을 12개월로 나누는 체계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계는 너무 길었습니다. 1시간은 하루 길이의 12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여름에는 낮 시간이 길었고 겨울에는 짧았습니다. 그들은 태양과 나일강의 범람에 맞춰 유동적인 시간 체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마법사들은 단순히 별을 관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접착제 삼아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을 살펴보면 그들이 제시한 현실에 대한 청사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전을 단순히 돌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구조 자체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신들의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계속 읽어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파라오 시대의 진정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고작 데칸 지도뿐이라고요? 마치 공상과학 소설 제목 같지 않나요? 사실 이 지도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특별한 별자리였습니다. 이 지도는 관뚜껑이나 무덤 천장에 직접 그려져 있었는데 마치 사후세계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길잡이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지도는 건축가 센무트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신비로운 신들과 여러 구역 그리고 별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대 과학자들이 이 그림들을 실제 하늘과 대조해 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확성보다 신성한 예술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과학, 종교, 그리고 마법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실제 건축 방식은 경이롭습니다. 일식조차 예측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수치를 살펴보십시오. 각각 평균 2톤에 달하는 돌블록이 200만 개나 사용되었습니다. 밑면적은 13에이커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정밀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측면은 오늘날에도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방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외벽의 석판들은 너무나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서 칼날조차 들어갈 수 없고 바늘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레이저나 컴퓨터도 없이 말이죠. 답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유적지를 완벽하게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하망을 파고 물을 채운 다음 수면을 완벽한 수평계로 삼았습니다. 오차는 겨우 1%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북 방향을 맞추기 위해 그들은 인공 수평선, 즉 가장자리가 완벽하게 매끄러운 벽을 만들고 별이 뜨고 지는 것을 관측하여 각도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큰 비밀은 석조 작업에 있습니다. 화강감과 현무암은 매우 단단한 암석입니다.
구리끌은 그 위에서 쉽게 부러집니다. 강철이 공식 발명되기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평범한 모래에 있습니다. 석영 모래는 강력한 연마제 역할을 하여 구리톱이 말 그대로 암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술은 엄청난 인내심과 수십만 시간의 작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는 건설의 마지막 단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파라오 쿠푸의 시신을 매장실로 옮길 때 인부들은 거대한 화관감 블록으로 통로를 안쪽에서 막아야 했습니다. 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건설 노동자들은 산채로 벽에 갇힌 것일까요? 그들은 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의 마지막 희생자였을까요? 정말로 고대 기술자들은 모든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내부에는 뒷문이라고 불리는 좁고 수직으로 뻗은 통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무거운 바위로 주 통로를 막은 후 이 통로 바닥으로 내려가 비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돌아갔고 파라오는 화관감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흙더미가 제거되고 하얀 석회암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되자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났다. 금으로 덮인 정상은 마치 떨어진 별처럼 빛났다. 이 찬란함은 얼마나 많은 생명의 가치를 지녔을까? 헤로도토스는 그 답을 찾으려 애썼고 그가 사제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소름을 돋게 한다. 자, 내가 그 계산법을 보여주겠다. 사제들은 헤로도토스에게 섬뜩한 수치를 속삭였습니다. 석 달마다 10만 명씩, 연간 거의 50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현대학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페트리는 그 수가 4분의 1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했고, 연구자 도스 던햄은 한 번에 건설 현장에 있었을 사람은 2,5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수학적 근거일까요? 아니면 전설일까요? 헤로도토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꼭대기를 완성하고 그 다음 중간 부분을, 마지막으로 밑부분을 완성했다. 좀 우스꽝스럽게 들리죠? 마치 피라미드 꼭대기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작업자들이 돌을 아래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위에서 아래로 피라미드 외벽을 다듬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겠지만 하늘을 나는 피라미드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수천 명의 지친 노예들이 채찍 아래 바위를 끌어당기고 불쌍한 노파들이 그 밑에 깔려 죽는 그런 허황된 할리우드 영화들을 아시나요?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이집트 학자들은 그런 장면을 희극으로 여깁니다. 첫째, 건설 현장에는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 일은 가장 잔혹하고 고된 노동이 오로지 남성들만의 몫이었습니다. 둘째, 어떤 감독관도 사람이 롤러에 깔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정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체는 순식간에 바위에 끼어 작업이 중단되었을 테니까요. 신비주의자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아틀란티스의 흔적이나 신비로운 힘의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떤 마법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의지의 승리입니다. 철이나 기계 없이 오직 근력과 끈기만으로 사람들은 땅에서 이 바위들을 깎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이 돌들을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나일강입니다. 배가 없었다면 피라미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점은 이집트에는 긴 배를 만들 만큼 질 좋은 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배는 마치 거대한 나무, 모자이크처럼 목수들이 정교하게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못 하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 전체는 오로지 힘과 밧줄로만 지탱되었습니다. 금과 향을 싣고 항해하는 동안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밧줄에 의지해 파도 위를 삐걱거리며 나아가는 이 거대한 배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건설 현장에서 전갈에 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피루스에 적힌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처를 핥고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마법과 의학이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CIA 치료사, 복부 치료사, 심지어 두부 치료사와 같은 전문 치료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료법은 때때로 충격적입니다. 갓 태어난 쥐를 통째로 삼키게 해서 아이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네, 실제로 그런 치료법의 흔적이 아기 미라의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혹함을 너무 쉽게 비웃지 마십시오. 1862년 모험가이자 고대 유물 연구가였던 에드윈 스미스는 도둑들에게서 파피루스 두루마리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주문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은 바로 외과 수술 지침서였습니다. 가장 복잡한 부상과 턱 재건술을 현대 의사가 쓴 것처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도 없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그 해답은 스미스가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도난당한 양피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심장 수술에 대한 내용은 이 원시적인 건축가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에드윈 스미스는 평범한 모험가나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두루마리를 도둑에게서 사들인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돈만 챙기는 대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이집트학은 초기 단계였지만 스미스는 이미 복잡한 신관 문자를 마치 아침 신문을 읽듯 술술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과학계를 뒤흔들 비밀의 수호자였습니다. 바로 마법 관련 잡동사니 더미 속에서 진정한 보석으로 빛나는 에버스 스미스 파피루스 말입니다. 다른 두루마리들이 주문으로 골절을 치료하라고 조언하는 반면 스미스의 문서는 현대 소생술의 언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외과 도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염소들이 대도시터에서 풀을 뜯던 시절에 이름 없는 의사가 두개골 손상부터 턱뼈 재발까지 완해를 10가지의 매우 복잡한 임상 사례를 기술했습니다. 마법도 악마나 악령도 없습니다. 그저 건조하고 전문적인 진단일 뿐입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뇌 손상이 신체를 마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맥박을 짚어 심장의 소리라고 부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지며 장기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순환계를 알지는 못했지만 진실에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 지식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위대한 임호텝의 그림자가 이 책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를 의학의 아버지로 여기는 데 익숙하지만 그는 진정한 천재 임호텝과 우리 사이의 중간 지점에 불과하다. 이 인물은 전 세계 모든 의료기관의 흉상을 세워야 마땅하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미스터리가 있다. 유사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동시에 수십 명의 동물 머리를 한 신들을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서 단 하나의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집트인들은 3가지 설명을 제시했고 모두 진실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신 아툼이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에서 세상을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공의 신 크눔이 물레로 인간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설명은 신프타가 생각과 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로고스 철학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순수한 로고스 철학입니다. 심지어 흔한 쇠똥구리인 풍뎅이조차 그들에게는 창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뎅이가 공처럼 공을 굴리는데 고대인들은 바로 그 공에서 생명이 탄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 케프리는 태양을 하늘을 가로질러 굴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이러한 논리가 그들에게는 확고부동한 진리였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역사상 가장 관용적이었습니다. 이단자를 화형시키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끝없는 신 목록에 외래 신들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아문, 오시리스, 이시스, 아누비스. 이 이름들은 시간의 심연에서 울려 퍼집니다. 오늘날 그들의 신전은 텅 비어 있고 돌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도난당한 두루마리에 담긴 그들의 지식은 우리가 과연 역사상 가장 발전된 문명인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케프리 신은 태양을 하늘을 가로질러 굴립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그들의 논리는 그들에게는 확고부동한 진리였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역사상 가장 관용적이었습니다. 이단자를 화형시키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끝없는 신 목록에 외래 신들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아문, 오시리스, 이시스, 아누비스. 이 이름들은 시간의 심연에서 울려 퍼집니다. 오늘날 그들의 신전은 텅 비어 있고 돌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도난당한 두루마리에 담긴 그들의 지식은 우리가 과연 역사상 가장 발전된 문명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결국 그들의 신들은 단순히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성한 황소와 연관된 프타신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토르 여신은 한순간에는 매혹적인 곡선을 가진 여인의 모습으로 다음 순간에는 암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신들이 동물의 형상을 취했지만 결코 실제로 동물이 되지는 않았던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교리에 익숙하지만 이집트인들에게 신들은 유동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아문 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공기의 신이자 테베의 겸손한 수호신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베가 수도가 되자 아문 신은 어떤 정치가라도 부러워할 만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라신의 힘을 흡수하여 아문라가 되었고 제국의 지성과 불을 장악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문 신의 사제들은 이집트 전체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권력의 정점에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케나텐, 이단자 왕. 세계 역사상 최초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물. 그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수천 개의 신들을 금지시켰다. 심지어 죽은 아버지의 기념비에서 아문의 이름까지 지워버렸다. 이는 단순한 개혁 이상의 의미를 지닌 진실을 위한 전면전이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창백한 얼굴의 몽상가였을까? 세계 최초의 유일신론자였을까? 아니면 일부 역사가들이 악의적으로 묘사하듯 병든 뇌에 퇴화된 산물이었을까? 그의 삶을 둘러싼 스캔들은 3,000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과 불륜을 저질렀고 전설적인 미녀 네페르티티를 버리고 젊은 사위와 결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신 아테는 빛나는 원반의 여러 팔을 가진 형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의 추상적이고 낯선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일신을 향한 탐구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절대 권력을 위한 도구였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케나텐이 죽자 사람들은 그를 영원히 지우려 했습니다. 그는 그 범죄자라고 불렸고 그의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를 더욱 매료시키는 것은 바로 이 범죄자 아케나텐입니다. 이집트 신들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보다 오래 살아남았고 마침내 새로운 예언자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카르나크 신전의 거대한 기둥 그림자 아래 서 있으면 돌들이 여전히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신전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자체를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들의 문명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시적이었다면 왜 그 유적들은 여전히 우리를 난쟁이처럼 느끼게 할까요?
역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최초의 신전인 세누스레트 1세의 신전은 단순한 돌 정육면체였습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이집트 건축은 논리와 공학적 원리를 초월하는 경이로운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카르나크 신전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돌숲과 같습니다. 기둥은 너무나 거대해서 기둥머리 하나에 100명이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둥 꼭대기에 100명이 서 있다니 그 발치에 서 있으면 난쟁이가 된 기분은 물론이고 마치 아주 작은 곤충이 된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회색빛 먼지투성이의 황량한 유적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곳은 마치 현대 대도시처럼 빛났습니다. 신전 벽은 눈부신 흰색으로 빛났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의 프레스코화로 생동감 넘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30m 높이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오벨리스크는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에는 태양의 강렬한 빛을 반사하여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침묵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향연이자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 벽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곳에서 신비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햇살이 기둥에 닿을 때면 사제는 성소문에 붙은 진흙 봉인을 깨뜨렸습니다. 안쪽 절대적인 고요와 어둠 속에는 순금으로 주조된 신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제는 신상을 정성껏 씻기고 향을 피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마치 살아있는 군주처럼 음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는 발걸음을 돌려 뒤로 물러나며 그곳이 의식적으로 정화된 상태로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신들은 정말 그저 차가운 우상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적인 전설 속에서 그들은 마치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들처럼 행동했습니다. 호루스와 세트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다투고 모욕하고 하마로 변신하고 온갖 기발한 장난을 쳤습니다. 최고신 라신은 우울해지면 천막에 틀어박혀 지내다가 사랑의 여신이 춤으로 그를 위로해 줄 때까지 방에 틀어박히곤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신들에게서 우주적인 힘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보았습니다. 엘리트들이 황금으로 된 문을 세우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우상이 있었습니다. 못생겼지만 자애로운 난쟁이 베스와 하마 여신 타우레트였습니다. 그들은 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잠을 지켜주고 집에 미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전해졌고 여전히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한 예술가는 아문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에 간단한 문구를 새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전들이 제국의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화관감이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수톤에 달하는 기둥 하나하나 뒤에는 살아있는 희망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거대한 건축물들을 바라볼 때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닌 시간 자체를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던 문명의 맥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끝나는 그곳에서는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죽은 자들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고인을 위해 비단관 덮개와 값비싼 화장품에 거금을 쏟는 걸까요? 단순히 전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의 동물적인 본능이죠. 마크 트웨이는 신랄한 아이러니로 장의사들이 유족의 지갑을 텅 비게 한다고 묘사하며 그들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무덤의 문턱에 섰을 때 슬픔뿐 아니라 원초적이고 차가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가 산 자를 부러워하며 복수하러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복잡한 여정이자 웅장한 특별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위한 여러 개의 예비 부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 후에 분해하고 재조립해야 하는 복잡한 기계 장치로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부품은 BA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한새의 형상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당신의 움직이는 영혼으로 낮에는 세상을 날아다니지만 밤에는 마치 충전소처럼 미라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카카입니다. 신크눔의 물레 위에서 당신 곁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분신으로 당신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AK가가 있습니다. 눈부시게 순수한 빛, 영혼의 가장 고귀한 형태로 이집트인들조차 그 존재를 자세히 묘사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훌륭한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두운 스릴러에나 어울릴 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오시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생 세트에게 배신당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 이시스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의 유해를 모아 마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직소 퍼즐처럼 다시 조립하기 위해 수년간 나일 강변을 헤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법적 선례입니다.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나 지하 세계의 왕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낙천적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어둡고 음침한 지하 감옥이나 신비로운 에테르를 꿈꿨을 때 나일강 유역의 사람들은 갈대밭을 꿈꿨습니다. 그곳은 구름 위의 지루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옥수수 이삭은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솟아 있었고 맥주는 언제나 거품이 넘실거렸으며 북풍은 정원의 영원한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이상적인 이집트였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락함을 영원까지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휴가로 가는 길은 불타는 호수, 뱀, 함정으로 가득한 미로, 두아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황금 가면과 무덤 속 보물이 그저 자랑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장비, 경비병에게 주는 뇌물, 그리고 지뢰밭 지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음에 집착하는 문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들은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 심장마비처럼 사소한 일로 인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정으로 믿었던 유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영원으로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 그들이 지불한 대가를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황금 가면으로 치장한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원초적이고 끔찍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역사상 가장 낙관적인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들의 경전에는 진정한 절망이 끊임없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해가 지고 지하 세계에서 진정한 공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라가 불의 강을 헤치며 배를 타고 거대한 뱀과 악마들과 매순간 싸웁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 있는 이들은 어떨까요? 신이 그들의 영역을 떠날 때마다 다시금 가장 절대적이고 깊은 어둠 속에 남겨진 자신들을 보며 통곡합니다. 서쪽 땅에 대한 섬뜩한 묘사가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불도 없고 북풍조차 마음을 식혀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고독만이 그곳을 지배합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집트인들은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나 혐오해서 그 단어조차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다. 그는 삶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와 같은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물리쳐야 할 개인적인 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투쟁이 완전히 광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 있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은 분노에 찬 항의로 가득 찬 평범한 토기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남편이 죽은 아내 앙켈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의사를 불러주고 눈물을 펑펑 흘렸고 3년 동안 다른 여자와는 눈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망치려 합니까? 신들에게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그는 아내의 영혼이 사후 세계에서 돌아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굴꾼들이 복수를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금만 훔친 것이 아닙니다. 미라를 토막냈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가 육체적으로 되살아나 자신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 닻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육체였죠. 그리하여 고대 최고의 기술인 미라 제작이 탄생했습니다. 미라는 단순히 방부 처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원리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피라미드 시대에는 마치 극도로 사실적인 조각상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신을 수지로 덮고 아주 타이트리 감싸서 가장 작은 주름과 얼굴 표정까지도 보존했습니다. 이후 그 과정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균 상태의 무시무시한 수술실에서 특수 갈고리를 이용해 코를 통해 뇌를 꺼내고 복부를 절개하고 장기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언제나 남겨두었습니다. 왜일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신, 의식, 그리고 기억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받을 것은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한 고고학자가 갑작스러운 홍수로부터 미라를 구하려다 홀로 고군분투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던질 밧줄이 없었기에 미라의 팔을 자신의 목에 감고 무덤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때 번개가 쳐서 탈출에 성공했지만 미라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떨어지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니 텅 빈 눈구멍들이 어둠 속에서 마치 요염하게 자신을 응시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과거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고치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살점이라도 남아있는 한 자신의 이야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육체가 온전한 한 영혼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확히 어떻게 시간을 속였을까요? 헤로도토스의 저서를 펼쳐보면 사후 세계에 대한 생생한 안내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고대의 여행 블로거는 종종 현실을 과장했습니다. 그는 내장을 녹인다는 삼나무 기름 주사에 대해 끔찍하게 묘사했지만 현대 화학자들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되었던 향나무 기름은 그런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함의 진정한 비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나트론에 있었죠. 나트론은 인체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는 특수한 천연 소금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마치 오이처럼 소금물에 담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된 목적이 건조인데 왜 물을 첨가해야 할까요?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섬뜩한 실험을 했습니다. 화학자 에드워드 루카스는 닭과 비둘기를 미라로 만들었고 글래스고의 샌더슨 씨는 한술 더 떠서 상상이나 해보세요. 죽은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직 건조한 소금만이 3000년이 지난 후에도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이집트식 보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미라라도 결국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얼굴은 처졌죠. 바로 이때 제21왕조 시대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제들이 도굴꾼으로부터 무덤을 열기 위해 파헤쳐진 파라오들의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더 낮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시기는 극단적인 장례 풍습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시신의 피부에 절개선을 내어 모래, 톱밥, 재를 채워 넣어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되찾게 했습니다. 또한 붉은 입술, 정교하게 그려진 눈썹, 화려한 가발, 인공 돌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유해가 아니라 영혼을 맞이할 섬뜩하고 극도로 사실적인 인형이 된 것입니다. 미라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천이 필요했습니다. 무려 800제곱미터에 달했죠. 사원 건축 자재부터 세탁 표시가 있는 낡은 가족 침대 시트까지 모든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규모를 상상해 보세요. 시신은 타오르는 수지에 쌓여 단단한 고치처럼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조차도 가장 끔찍한 적,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미라를 지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도처에 있었고 때로는 시신 방부 처리 담당자 자신이 범인이기도 했다. 고고학자 윈록은 수지가 마르기도 전에 도난당한 여성 미라를 발견했다. 도둑은 부적을 꺼내기 위해 고인의 가슴에 구멍을 뚫었고 굳은 수지에는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1872년 연구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가장 어두운 미스터리가 드러났습니다. 위대한 왕들의 무덤이 있던 비밀 동굴에서 미라가 발견되었는데 유명한 가스통 마스페로는 처음에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라의 붕대 아래 숨겨진 진실은 지금도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단순한 흰색 관을 상상해 보세요. 이름도 직함도 비문도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한 사람을 영혼 속에서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것은 관 안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흰 수향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것은 불결하고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스통 마스페로가 미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습도의 변화로 인해 마치 역사가 먼지로 부서지는 듯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죽 속에는 평범한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과학자들이 붕대를 풀었을 때 본 광경은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그들 앞에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 근육은 너무나 심하게 일그러져 있어서 마스페로와 그의 의사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다. 소년이 독살당했고 그 독이 끔찍한 경련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을지도 모른다. 마스페로는 그들이 소년이 아직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붕대를 감기 시작했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는 누구였을까? 어떤 이들은 그가 이단 왕 아케나텐이라고 믿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27살 정도의 젊은 남자였고 급히 매장되었다. 내장조차 꺼내지 않고 시신의 소금만 뿌렸을 뿐이었다. 아마도 그는 끔찍한 죄, 어쩌면 파라오에 대한 음모를 꾸민 죄로 죽은 왕자였을 것이다. 그는 이름을 박탈당하고 제대로 된 매장을 받았지만 왕릉에 그대로 남겨졌다. 셜록 홈즈조차 볼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시신 보존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그들은 육신이 없으면 영혼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이집트를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모든 것은 모래의 간단한 구덩이를 파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건조한 바람이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욕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무덤 위에 돌로 만든 벤치 인 마스타바가 등장했고 천재 건축가 이모텝은 마스타바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을 고안해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탄생시켰습니다. 피라미드가 왜 지어졌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돌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설입니다. 파라오는 말 그대로 신에게 닿기 위한 사다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건축물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둑들에게 여기에 금이 있다는 거대한 표지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들은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매장지와 예배 장소를 분리했고 왕들의 계곡 암벽 깊숙이 무덤을 파서 입구를 감쪽같이 숨겼으며 도굴꾼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 호화로운 장례 사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한 방책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투탕카멘의 무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무덤이 고대에 도굴당했습니다. 심지어 무덤을 파헤친 사람들은 무덤을 지은 인부들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곳 바위의 어둠 속에는 미로 같은 구조물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벽에는 사자의 서에 나오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고 영혼이 산자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가짜 문이 놓여 있었다. 조각상들은 작은 구멍들을 통해 세상을 내다보는 특별한 방에 배치되었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한 부활 장치였다. 무덤이 복잡해질수록 석관 또한 더욱 정교해졌는데 단순한 상자에서부터 금과 돌로 장식된 마트료시카 인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이러한 영원한 관을 위한 용기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혼의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깨어났는데 관에 눈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 그대로요. 고대 헤라클레아 폴리스에서는 죽은 자의 얼굴 높이에 맞춰 관벽에 눈을 그려 넣어 산자의 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관 내부 벽에는 마법서 6권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후 세계를 성공적으로 탐험하기 위한 일종의 치트 코드였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인들은 단순한 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닮은 관이 등장했는데 이는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미라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초기의 관들은 리시라고 불렸는데 깃털, 달린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여신이 날개로 죽은 자를 감싸 안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하워드 카터와 카나본 경의 발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마트료시카 원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세 개의 관이 서로 겹쳐져 있고 그 위에 돌로 만든 석관과 세 개의 거대한 금관이 얹혀 있었습니다. 무려 7겹의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바깥쪽 관들은 그저 호화로웠지만 안쪽 관에는 상상해 보세요. 순금 울톤이 넘는 귀금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1000리키럽이 넘는 귀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위 계급의 통치자였던 투탕카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도굴꾼들에게 약탈당했던 아멘호텝 대제와 같은 위대한 파라오들의 무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하지만 관은 전쟁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부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영혼을 문자 그대로 죽은 육체에서 빼내야 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진짜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조문객들이 이끌었고 유족들이 그다지 슬퍼하지 않으면 할리우드가 부러워할 만큼 예술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전문 배우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용수들과 사제들 사이에는 기묘한 형체가 떠돌았습니다. 바로 테케누였습니다. 동물 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태아처럼 웅크린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환생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고대 인신공양의 섬뜩한 기억일까요? 학자들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절정은 무덤 입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표범 가죽을 입은 사제가 입 열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도구로 미라의 입을 열어 다시 말할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사후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에게는 최고급 와인과 소고기, 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납작한 빵 몇 조각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떨어지고 자녀들이 신선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인들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벽에 마법의 메뉴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재료 목록을 소리내어 읽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영혼의 세계에서 즉시 그 음식들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일종의 음성 주문과 같은 음식 주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낙원의 파티를 하지 않기 위해 하인을 묘사한 작은 조각상인 우샤브티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신들이 죽은 자를 일터로 부르면 그 조각상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며 주인을 대신해 밭을 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황금 가면부터 살아있는 곡식이 자라는 오시리스의 침대에 이르기까지 이 무덤의 모든 세부 사항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준비, 황금, 그리고 삶에 대한 끝없는 갈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과 밀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집트 장신구는 너무 깨지기 쉬워서 살아생전에는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부서질 것 같은 목걸이, 반지, 팔찌는 오직 죽은 자들만이 착용할 수 있는 장신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깨지기 쉬운 특성 속에는 강력한 보호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 형상이 새겨진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여신 무트를 위한 개인적인 방탄 조끼였습니다. 자,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의 핵심 비법인 풍뎅이 부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피라미드 근처 상점에서 이런 부적을 산다면 알아두세요. 99%는 값싼 가짜일 겁니다. 진짜 마법의 풍뎅이 부적은 짙은 녹색 돌로 만들어져 손바닥만 한 크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자의 서에 나오는 주문이 풍뎅이 배에 새겨져 있어 신들의 심판 전에 당신의 심장을 진정시켜 줍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판에 참석해야 하죠. 사후 세계를 위험한 임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뱃사공은 그다지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뇌물을 주거나 아첨을 퍼부어야 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거대한 뱀과 짐승머리를 한 괴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바로 사자의 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거창한 제목은 잊어버리세요. 사실 이 책은 사후 세계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에 대한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모든 상황에 맞는 장들이 있죠. 참수당하지 않는 법, 두 번째 죽음을 피하는 법,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대신 정크푸드를 실수로 먹지 않는 법까지. 모든 고대 마법은 말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악마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악마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죽은 자는 신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압니다. 당신들의 이름을 압니다. 라고 외쳤고 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무덤 도굴꾼조차 유령이 아닌 법적 처벌을 두려워했습니다. 무덤에 새겨진 글귀는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미라의 저주가 아니라 벽돌 하나라도 훼손하면 천상의 재판정에 끌고 가겠다는 공식적인 경고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파라오들은 시신 방부 처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황금관에 담긴 그들의 시신은 종종 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뜨거운 사막 모래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자연이 사제들보다 훨씬 뛰어난 방부 처리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보스는 두 진실의 전당에서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법정 재판과 같았습니다. 남 2명의 신적인 심판관, 신성한 속기사 토트, 그리고 거대한 저울이 있었습니다. 한쪽 저울에는 진실의 여신 토트의 펜이, 다른 쪽 저울에는 당신의 심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장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악어, 사자, 하마가 섞인 괴물 아마트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통째로 삼켜버렸고 당신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끔찍하게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그저 마음속에 감히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마라 라고 적힌 바로 그 풍뎅이 부적을 사들였을 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의를 믿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들조차 속일 수 있는 마법의 쪽지를 항상 주머니에 넣어 다녔던 거죠. 하지만 그 평면적인 이미지에 속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는 공허의 잔혹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말 그대로 그 체계를 교묘하게 이용했고 자신들의 의식을 영혼을 삼키려는 괴물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